I freaking love Korea. I love Korea. Korea is my new home. 지금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온 외국인 여성은 한국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수많은 조회수와 댓글을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놀란 이유는 의외였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도 아니었고 거대한 랜드마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은 한국의 무엇에 그렇게 놀라고 있는 걸까요? 왜 한국을 두고 2050년에 살고 있는 나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 충격받았다는 7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 8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이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의료비를 감당 못해 미국을 떠난 사람들. 기사에 한 미국인 남성 사연이 나오는데요. 김 씨라는 분이에요. 13살 이후로 한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의료비를 도저히 감당 못해서 결국 한국으로 이주를 결심했답니다. 한국에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미국에서 미루고 미뤘던 치료들을 다 받기 시작한 거예요. 피부 문제도 보고요. 점점 심해지던 미식도 역류 때문에 내시경도 받았습니다. 미국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받기도 전에 이미 다 받았어요. 비싸지도 않았거든요. 이분이 기자한테 한 말이 진짜 인상적입니다. 미국 의료는 사기 같다. 청구서를 들이밀고 협상하면 가격이 바로 내려간다. 또 한 명의 미국 여성 사연도 소개드릴게요. 제니퍼 선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2019년에 중국 상하이에 일하러 갔다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뇌에서 뇌척수액이 새는 상태였습니다. 상하이 병원에서 닷새를 입원했는데요. 청구서가 1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뒤에 가족 걱정 때문에 미국 미주리주로 돌아가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수술비가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13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100배 차이예요. 이분이 결국 어떻게 됐냐? 미국을 영영 떠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 성인 41%, 그러니까 5명 중 2명이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거든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나라에서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프면 그날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받잖아요. 큰 병원은 좀 기다려야 하지만 동네 의원이나 개인 영상의학과에서는 검사도 며칠이면 받을 수 있고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7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아프다는 건 곧 가난과 직결되는 일이었거든요. 큰 병 한 번 걸리면 집안이 휘청였습니다. 약방에서 약 한 첩 짓는데도 한참을 망설이던 시절이었어요. 병원이라는 곳은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 7월에요.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라는 게 처음 도입됐어요. 처음엔 500명 이상 큰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가입이 됐습니다. 전 국민의 한 8.8%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1988년에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그리고 1989년 7월 1일, 이날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자영업자분들까지 전부 가입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완성된 날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독일은 이걸 완성하는데 127년이 걸렸습니다. 비스마르크라는 정치인이 1883년에 처음 만든 건데요. 모든 국민이 가입하기까지 거의 한 세기가 걸린 거예요. 오스트리아는 79년이 걸렸고요. 가까운 일본도 39년이 걸렸습니다. 1922년에 도입해서 1961년에 전 국민이 가입했어요. 근데 한국은요, 단 12년 만에 끝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작년 안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무려 201만 명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2023년에 61만 명, 2024년에 117만 명, 그리고 2025년에 201만 명. 매년 거의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쓴 돈만 무려 12조 5천억 원이에요.
그중 의료비만 3조 3천억 원입니다. 미국 응급실 한 번 가면요. 보험 없을 때 평균 청구서가 약 2,70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00만 원이 넘습니다. 수술까지 받으면 2만 달러, 3천만 원이 그냥 나와요. 한국은 어떨까요? 응급실 진료비가 경증 기준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수술이 필요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은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이에요. 같은 수술이 미국에서는 1,000만 원, 2천만 원이 우습게 나오는데 말이죠. 영국은 또 어떨까요? 영국 NHS 자료를 보면요. 작년 9월 기준으로 MRI나 CT 검사를 6주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7만 4천 명입니다. 진단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만 통틀어 170만 명이 넘어요. 일부 병원은 비응급 환자가 MRI 예약 날짜만 받는데 14주에서 20주를 기다립니다. 5달이에요. 예약 잡는 데만요. 캐나다는 더 심각해요.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 자료를 보면요. 일반인을 만나서 전문의 진료까지 받는 평균 시간이 20주거든요. 5달입니다. 케벡주 일부 병원은요. 응급실 체류 시간 자체가 평균 13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캐나다에 사는 한 모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을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딸이 엄마가 한국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Her whole body, head to toe, MRIs, CT scans, tests, everything done. Because in Canada, it's like a year wait list to get any type of test. So here, she just got it all in 3 hours done. So it's about to...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병원에 처음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대요. 예약 없이 왔는데 바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거예요. 한국에선 동네 의원에 그냥 들어가 진료를 받는 게 흔한 일이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예약을 하고 며칠, 길게는 몇 주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OECD 자료를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의사를 만나는 평균 횟수가 17번이 넘습니다. OECD 평균은 6번이에요.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의사를 3배 더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받는 충격이 병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오면 그 바로 옆 골목에 또 충격적인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국이에요. 미국에서 온 한 블로거가 올린 글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주도 여행 중에 갑자기 귀가 너무 아팠답니다. 어쩔 수 없이 에어비앤비 근처에 있던 24시간 클리닉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글 마지막에 쓴 표현이 진짜 인상적입니다. Mind, blown. 충격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왜 충격이었을까요? 클리닉에 들어간 지 단 2분 만에 의사를 만났답니다. 항생제 처방을 받고요.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약국에 가서 5분 만에 약을 받았어요. 치료부터 약까지 전부 합쳐서 23달러가 들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3만 원이에요. 이분이 글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끝난 적이 없다. 정신이 나갈 정도였다. 자, 미국에서 온 분이 이게 왜 그렇게 충격이었을까요? 미국에서는요. 귀가 아파서 병원 한번 가려면요. 일단 예약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 잡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기도 해요. 진료비도 보험 없으면 150달러에서 280달러가 그냥 나갑니다. 약값은요. 처방받은 항생제에 따라 10달러에서 50달러까지 나가고요. 다 합치면 최소 20만 원에서 40만 원이 그냥 빠집니다. 이걸 한국에서 단돈 3만 원에 끝낸 거예요. 시간도 1시간이 안 걸렸어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약국에서 두 번째로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들이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약사로 일하는 한 한인이 본인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약국에 들어가 보면 미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들이 일반 약으로 진열대에 놓여 있다. 구체적인 예도 들었어요. 세레스톤지라는 피부 연고가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일반 약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같은 성분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 약국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약국 수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야간 약국도 전국에 깔려 있어요. 부산만 해도 공식 지정된 심야 약국이 구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열이 나도 약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또 최근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경제라는 신문이 작년 8월에 명동의 한 약국을 직접 취재했거든요. 기자가 매장 안에 들어가서 손님 수를 세어봤어요. 그 시간에 매장 안에 있던 손님이 11명. 그런데 이 11명이요. 전부 외국인이었습니다. 약사들은 영어로 기미치료용 연고와 크림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매장 입구에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가능이라고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미국에서 출장 온 케빈 씨라는 분이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35세 한인교포예요. 이분이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내가 사달라고 부탁해서요. 리주비넥스라는 PDRN 크림인데 미국에서는 제품 종류가 적고 비싸거든요. PDRN이 뭐냐 하면요. 연어 DNA에서 추출한 피부 재생 성분이에요. 한국 약국에는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국과 관련해서 진짜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 약국에서 결제한 금액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188% 늘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또 156% 늘었습니다. 3년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이에요. 연동에는 6개월 사이에 약국이 19곳이나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품 로드숍이 문을 닫은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고 있어요. 약국이 외국인들의 관광지가 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외국인들이 한국 약국에서 놀라는 건요. 단순히 약값이 싸서가 아닙니다. 동네마다 깔려있는 약국. 명동 등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은 영어로 상담해주는 약사.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양한 약대. 그리고 24시간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그 안심. 이런 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는 너무 당연한 그 풍경이요. 외국인 입장에선 진짜 미래의 도시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충격받는 게 병원이랑 약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그냥 걷기만 해도 또 충격을 받거든요. 작년 5월에 일본 SNS에서 진짜 큰 화제가 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인 한 분이 서울 중구에서 횡단보도 금해막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올렸어요. 그 사진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이것에 도움을 받았다. 일본도 이런데 세금을 써야 한다. 이 게시물이 단숨에 조회수 28만 회, 좋아요 2만 개를 기록했어요. 댓글에 다른 일본인들이 줄줄이 한국 길거리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 분은 버스 정류장 냉난방 의자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겨울에 길고양이가 그 위에 앉아있더라. 또 다른 분은 횡단보도 앞에 놓인 접이식 의자 사진을 올렸어요. 한국에선 장수의자라고 부르죠. 그 사진을 보고 한국은 도대체 없는 게 뭐냐면서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자, 여기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한 그 횡단보도 그늘막.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2015년 6월에 서울 서초구청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이름이 진짜 한국적이에요. 서리풀 원두막. 높이 3.5m, 최대폭 5m짜리 파라솔이거든요. 어른 20명이 동시에 햇볕을 피할 수 있어요. 신호 기다리는 동안 떼역볕에 시민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게 안쓰러우니까 일단 그늘이라도 만들어주자. 이 발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영국에 그린 오가니제이션이라는 환경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관하는 그린 애플 어워즈라는 상이 있어요. 환경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상입니다. 우리 서리풀 원두막이 이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린월드 어워즈까지 연달아 수상했습니다. 횡단보도에 파라솔 하나 세웠는데요. 이게 영국에서 세계적인 환경상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퍼졌습니다. 송파구만 400개가 깔려 있어요. 강동구 328개, 강남구 304개. 다 세면 수천 개가 서울 거리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인이 또 화제로 삼은 그 냉난방 의자도 한번 보시죠. 서울시 자료를 보면요.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율이 2022년에 51.9%였어요. 그러다가 2023년에 81.4%로 뛰었습니다. 1년 만에 29.5%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가로변 정류장뿐만 아니라 중앙차로 정류장까지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엉덩이가 따뜻해지고 여름엔 시원해져요. 외국인들이 이걸 처음 앉아보면 진짜로 한참 동안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한 발 더 나갔어요. 2020년 8월부터 스마트 쉘터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숭례문 정류소를 시작으로 홍대 입구, 합정역, 건대 입구, 구파발역까지 10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버스 정류장이 아니에요. 무료 와이파이가 되고요. 휴대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CCTV와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냉난방 시설과 공기청정기, 그리고 지하철처럼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부터 다르다고 말합니다. 서울시도 스마트 쉘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개했어요. 세계 최초 미래형 버스 정류장.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거리에서 진짜로 입을 못 다무는 풍경이 또 있어요. 바닥에 깔린 신호등이거든요. 2018년에 서울, 경기, 대구, 부산 1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보행자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경우 사고 위험이 7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닥 신호등이 깔린 곳에서는 보행자 신호 준수율이 90%까지 올라갔어요. 영국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은 이걸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요. 근데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 길거리가 어땠습니까? 한여름에 떼약볕 아래에서 버스를 30분씩 기다렸어요. 겨울에는 칼바람 맞으면서 정류장 표지판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불편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요. 시민이 길 위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풍경을 사회가 그냥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옆 동네로, 그 옆 도시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살기 편한 나라, 미래에서 사는 나라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편리함을 시민의 사치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이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거리를 걷다가 또 한 번 멈춰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편의점이거든요. 미국 CNN 방송이 한국 편의점을 전 세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CNN이 첫 문장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 아십니까? 한국 편의점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깔린 그 맥도날드 매장이 다 합쳐도 한국 한 나라 편의점보다 적은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최신 자료를 보면요. 한국 편의점 수가 지금 55,9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인구 950명당 한 개꼴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편의점 하면 일본 아닙니까? 세계에서 편의점 문화가 제일 발달한 나라로 일본을 꼽잖아요. 근데 한국이 그 일본을 제쳤습니다. 편의점 강국 대만도 제쳤어요. 지금 인구당 편의점 밀도 세계 1위가 한국이거든요. 미국은 어떻냐고요? 미국에도 편의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주유소와 함께 있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집을 나서서 몇 분만 걸으면 편의점을 만나는 풍경은 상대적으로 드물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골목마다 편의점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거리에 CU도 있고 GS25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어요. 경쟁사 매장이 한 골목에 여러 개 몰려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 입장에선 진짜 이해가 안 가는 풍경이죠. 한국을 여행한 한 외국인이 얼마 전 흥미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호텔에 짐만 내려놓고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편의점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형 커뮤니티인 레딧에도 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편의점 음식을 안 먹어보면 한국 여행을 제대로 한 게 아니다. 편의점에서 한 끼 해결하는 게 가장 한국적인 경험 중 하나다. 실제로 이런 반응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는 동네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명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한국 편의점에 환장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도시락이 있어요. 삼각김밥이 있고요. 컵라면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도 있어요. 어떤 편의점에는 ATM이 있어서 현금도 뽑을 수 있고요. 택배 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교통카드를 판매하는 매장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보조 배터리를 대여할 수 있는 편의점도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모든 편의점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동네 편의점 하나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편의점에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매주 신상품을 70개씩 내놓습니다. 매주요. 매일 가도 새로운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 편의점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외국 기업이 한국을 배우러 오는 수준이 됐고, 한국 편의점 브랜드들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CU라는 편의점이 아시아에 600개 이상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몽골, 말레이시아에 진출했고, 작년에는 미국 하와이에도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외국인 매출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CU의 외국인 결제 금액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어요. GS25는 외국인 매출이 2023년에 114%, 2024년에 126%, 2025년에 74%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성장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편의점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동네 슈퍼라는 게 있었죠. 주인 아저씨가 카운터에 앉아 계시고요. 라면 한 봉지, 소주 한 병, 과자 몇 개 파시던 그 작은 가게 말입니다. 밤 10시만 되면 셔터를 내렸어요. 새벽에 갑자기 뭐가 필요하면 그냥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다가 1989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에서 시작한 게요. 30년이 조금 넘은 지금 55,900개로 늘었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선 이제 너무 당연한 일상이잖아요. 새벽 2시에 컵라면이 먹고 싶으면 그냥 슬리퍼 끌고 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 와서 이런 일상을 경험해본 외국인들은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또 충격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시간을 아껴주는 곳이라면 이건 정반대예요. 시간을 한참 머물러도 되는 곳이거든요. 바로 카페입니다. 올해 2월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한 외국인이 영어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제목이 이거였어요. 노트북 그냥 두고 가도 된다고 했더니 외국인 친구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어요? UN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답니다. 둘이 홍대 카페에서 노트북 펴고 두어 시간을 작업했어요. 그러다가 글쓴이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밖에 날씨 좋은데 동네 한 바퀴 산책할까? 친구가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잠깐만, 우리 노트북은 누가 훔쳐갈 거 아니야. 글쓴이가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그냥 두고 가도 돼 라고 했어요. 친구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노트북을 한참 쳐다봤답니다. 결국 두고 나갔어요. 30분 뒤에 돌아왔더니요. 노트북도 지갑도 핸드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글쓴이가 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그날 이후로 내 친구는 한국 카페만 보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낸다. 한국은 신뢰가 아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 카페에서 충격받는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한 바퀴 둘러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가 신기한 거예요. 누구는 노트북을 펴고 일하고 있어요. 누구는 아이패드로 인강을 듣고 있습니다. 누구는 두꺼운 전공책을 펴놓고 공부하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랑 회의를 하고 있어요. 카페가 단순히 커피 마시는 데가 아닌 거죠. 작년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 매체 포춘이 한국 카페 문화를 다뤘어요. 영국의 IT 매체 더 레지스터도 한국 카페를 분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매체들이 한국의 독특한 카페 문화를 설명하면서 카공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한국 카페가 왜 이렇게 카공족의 천국이 됐을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카페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편하게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놀랍니다. 물론 모든 카페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콘센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많고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매장도 대부분입니다. 넓은 테이블과 편한 의자를 갖춘 카페도 적지 않고요. 어떤 곳은 스터디 공간을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어요. 음료 한 잔을 주문한 뒤 노트북을 펴고 몇 시간씩 머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모습입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에도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카페가 공부방과 작업실, 만남의 공간 역할까지 함께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짧게 마시고 나가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프랑스와 미국 역시 노트북 사용은 가능하지만 한국만큼 장시간 머물기 편하게 설계된 카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카페를 보며 공부와 업무를 위해 최적화된 공간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일본 도쿄에 다녀온 한 한국 사람이 진짜 황당한 경험담을 올렸어요. 일본의 한 카페에 들어갔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콘센트에 충전선을 꽂아놨어요. 화장실 잠깐 다녀왔는데요. 돌아와 보니 충전선이 뽑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잘못 꽂았나 했답니다. 다시 꽂으니까 어디선가 직원이 다가와서 이러더래요. 여기는 콘센트 사용 금지입니다. 일본 카페는 콘센트 사용 금지 표시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게 기본이에요. 어떤 카페는 표시도 없이 그냥 직원이 와서 빼버립니다. 직원은 정중했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꽤 당황스러운 경험이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또 큰 특징이 있어요. 카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 카페 수가 인구 100만 명당 1384개입니다. 세계 2위예요. 전국 카페 점포 수가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이에요. 세계 평균이 152잔이거든요.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세계 2위입니다. 한국 사람들 진짜 커피 좋아하잖아요. 한 집 건너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카페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커피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보리차를 끓여 마셨고 손님이 오면 쌍화차나 대추차를 내놓았습니다. 커피는 특별한 날 다방에 가서 마시는 음료에 가까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계신가요? 드라마에 다방이 나오잖아요. 마담이 계산대에 앉아있고 쌍화차 한 잔에 노른자를 동동 띄워주던 바로 그 다방 말입니다.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시절 다방에서 선도 보셨을 거예요. 사업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던 분들도 많으셨겠죠.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커피 전문점이 하나둘 생겨났고 젊은 세대가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두와 향, 커피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공부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커피 소비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외국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해요. 이렇게 추운데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거야? 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보고 이런 말도 합니다. 한국은 커피를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커피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 같다. 그 정도로 커피와 카페는 이제 한국인의 일상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세 번째 공간이라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한국 카페는 딱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커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문화. 외국인들이 놀라는 건 커피가 아니라 바로 그런 한국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놀라는 건 카페 문화만이 아닙니다. 해가 진 뒤에 더 놀라는 경우도 많아요. 밤이 되고 거리가 어두워지는데도 한국에선 풍경이 별로 안 바뀌거든요. 올해 5월 스페인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 밤거리를 걷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페인이었으면 저 지금 기저귀 찼을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스페인에서는 밤에 혼자 다닐 때 긴장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정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새벽에 혼자 산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커뮤니티를 찾아보면 비슷한 경험담이 끝없이 나와요. 늦은 밤 혼자 걸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충격적인 경험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외국인들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한국인이 70.4%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60%가 채 안 됐거든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이 완벽하게 안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일부 지역, 일부 상황에서는 여전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랑 경찰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한국의 안전 수준이 분명히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 60대 이상이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께서 10대, 20대였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죠. 밤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어둡게 느껴지는 골목도 많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늦게 들어오는 자식을 걱정하며 기다리곤 하셨죠. 우리도 그런 시절을 지나 지금의 한국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던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됐죠? 외국인 여성이 새벽에 혼자 빨래방까지 걸어가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됩니다. 외국인 디지털 노마드들이 한국을 솔로 여행 안전지로 추천하고요. 외국에서 30년, 40년 동안 못 누리던 그 안심을 한국에선 누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건 K-팝도 아니고 한식도 아닙니다. 밤이 두렵지 않은 그 일상이에요. 안전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에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밤거리 안전에 충격받는 것 못지않게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엔 환한 대낮에 만나는 풍경이에요. 바로 안경점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독일 여성이 올린 영상이 있어요. 이분이 홍대에 있는 안경점에 가서 어머니의 안경을 맞추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영상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서는 시력 맞춤 안경을 1시간 안에 100유로 미만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100유로면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예요. 이분이 안경테를 골라요. 약 3만 원 정도 됐어요. 그 다음 어머니께서 시력 검사를 받았고요. 렌즈를 골랐는데 제일 저렴한 게 2만 7천 원부터 시작이었대요. 그런데 이 독일 여성이 영상에서 진짜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예전에 독일에서 안경을 맞추셨을 때는 600유로가 들었습니다. 600유로면 우리 돈으로 90만 원이거든요. 안경 하나에 90만 원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독일에서 엄마가 안경을 받기까지 무려 2달을 기다렸다고 해요. 안경 하나 맞추는데 90만 원에 2달이 걸린 거예요. 이 여성이 영상 마지막에 한 말이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뿌듯한 발언입니다. 한국에서는 독일 기준으로 150유로는 할 퀄리티인데 단 1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합니다. 여성은 엄마의 안경을 85유로에 맞췄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13만 3천 원 정도예요. 이게 이 독일 여성 한 명의 경험이 아니에요. 작년 12월에 우리 코리아타임스가 명동의 한 3층짜리 안경원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영어 안내판, 중국어 안내판, 일본어 안내판이 매장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직원들이 외국인 손님한테 영어로 응대하고 중국어로 응대해요. 일본어까지 다 통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스낵바도 있고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까지 마련돼 있어요. 기자는 안경원이 아니라 거의 공항 라운지 분위기였다고 적었어요. 그 안경원에서 하루에 안경 200쌍이 팔립니다. 그 중에 70%가 외국인 매출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안경을 더 많이 사가는 겁니다. 코리아타임스 기자가 그날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을 직접 인터뷰했어요. 호주에서 온 앨리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 오기 전에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서울 가면 뭘 해야 돼? 챗GPT가 추천한 게 진짜 신기합니다. 안경점에 가라는 거였어요. 이분이 진짜 명동 안경점에 갔다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진짜 쉽고 빠르고 저렴해요. 1시간 안에 안경이 완성됐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요. 여러분, 외국 안경점이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보시겠어요? 미국에서 안경을 맞추려면요. 일단 한국이랑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안경을 의료기기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안경점에 그냥 들어가서 맞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먼저 검안사한테 가서 정식 시력 검사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 예약을 잡는 데만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시력 검사 받고 처방전 받는데 60달러에서 100달러를 내야 하고요. 그 처방전을 들고 따로 안경점에 갑니다. 거기서 안경테 고르고 주문하면 일주일에서 2주를 또 기다려야 해요. 가격은 평균 196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27만 원이거든요. 시력검사 비용 빼고요. 영국도 안경 한 쌍에 150파운드에서 400파운드예요.
한국 돈으로 최소 26만 원에서 70만 원입니다. 독일은 안경 한 쌍 평균 가격이 350유로입니다.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 넘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안경점에 그냥 걸어 들어가시면 돼요. 예약 필요 없고요. 안경사가 그 자리에서 무료로 시력 검사를 해줍니다. 안경테 고르고 그 자리에서 렌즈 깎아서 30분에서 1시간 안에 안경 손에 쥐고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후기 몇 개가 아니에요. 통계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작년 한 해에 외국인이 한국 와서 안경 패키지를 예약한 거래량이요. 6월부터 10월까지 5달 동안 그전 5달 대비 1608% 늘었습니다. 16배가 늘어난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약했는지 아십니까? 1위가 미국이고요. 49%입니다. 2위가 대만으로 26%, 3위가 독일로 9%예요. 아까 그 독일 여성이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유럽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안경 맞추러 옵니다. 자, 한국 안경 브랜드도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블랙핑크의 제니가 광고 모델이에요. 헐리우드 배우 틸다 스윈튼도 광고에 나옵니다. 이 브랜드 작년 매출이 7,891억 원입니다. 해외 매출이 40%예요. 1조 원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안경이 이제 한국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경 쓰시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 안경을 맞춰보신 게 언제였습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를 생각해 보면요. 동네에 안경점이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안경 하나 맞추는 게 큰일이었습니다. 시력 검사도 안과에 가야 했고요. 안경테 종류도 몇 개 없었어요. 가격도 진짜 비쌌습니다. 한 달치 월급 절반이 날아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됐냐? 외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명동에 안경 맞추러 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부러워하는 게 K-팝만이 아니에요.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안경점. 그것도 외국인의 부러움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에선 너무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비행기 타고 와야 하는 꿈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충격받는 이야기 같이 보셨습니다. 각자 다른 장소, 다른 풍경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다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진짜 미친 나라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한국 혼자만 2050년 미래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외국인은 이런 말까지 해요. 한국 오면 꼼짝을 못 하겠어요. 집에 돌아가기가 싫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밥은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본 7가지 안에 다 있었잖아요. 진료받고 걸어 나오면 그 옆에 약국이 있어요. 거리에는 그늘막이 펴져 있고요. 골목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카페에는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가도 됩니다. 밤거리는 혼자 걸어도 안전해요. 안경 하나다 30분에서 1시간이면 손에 쥐어집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데 외국인 눈에는 이게 다 충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시청자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도릿고개를 넘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외국에 가서 일하러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광부로 갔던 분들, 간호사로 갔던 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땀 흘리며 일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보내신 외화로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섰던 거예요. 그렇게 70년대를 지나 80년대를 지나 90년대를 거쳐 지금에 왔습니다. 그러던 한국이 지금은 외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일부러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충격받고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의료가 부러워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치안이 부러워서 와요. 어떤 사람은 안경 하나 맞추러 비행기를 탑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외국으로 일하러 떠났던 그 한국이요.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부러워서 찾아오는 한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든 한국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정치인이 만든 한국이 아니에요. 유명한 기업가가 만든 한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만들어 오신 한국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시고 자식 키우시고 세금 내시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만들어 오신 한국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그 한국이 사실은 여러분이 한평생을 바쳐 만들어 오신 결과물이에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번만 떠올려 봐주세요.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감탄하는 그 외국인들의 표정을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비행기 타고 와야 보는 풍경이라는 사실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 오신 자랑스러운 한국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동네, 그 거리, 그 일상. 외국인들은 바로 그 모습에서 미래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보겠습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